오늘 첫 시간은 우리 시대를 기록해온 언론인이자 작가이신 조갑재 대표님을 모시고 기록하는 삶의 가치와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조갑재 대표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은 오랜 시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시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기록해온 언론인이자 작가이십니다. 특히 사실에 기반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개인의 기억이 모여 역사가 된다는 신념 아래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통해 기록하는 삶의 가치를 꾸준히 전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 사람의 기록이 어떻게 시대의 기억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조갑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81살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1945년생은 해방동이라고 불렸어요. 해방동이. 어린 나이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회고록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한 사람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불타는 것과 같다. 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정보, 경험, 소중한 지혜, 이런 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라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도서관과 같은 많은 이야기거리, 정보, 교훈,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한국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눈으로는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도서관이었어요. 미국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도서관, 소방서, 그 다음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서관이 항상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한국에도 이런 도서관, 제가 또 놀란 것은 하루 4,000명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4,000명?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뭐 1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서 이제 기자 생활 56년째죠. 기자는 어떤 직업이냐 하면은 하여튼 별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기자입니다. 아침에는 살인범을 만나고 저녁에는 좋은 일을 하시는 성직자를 만나고 하는 이 기자인데, 큰 사건의 구경꾼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0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저는 많아요. 기자는 직업적인 구경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경하려면 입장료 내고 구경해야 되는데, 기자는 구경하면서 글도 쓰고 또 월급을 받고 하니까 최고의 구경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80 몇 년의 한국의 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 드라마입니다. 역전 드라마인데 결말이 참 현재로는 좋아요. 결말이 좋다는 것은 통계로 나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강소국이란 말을 썼어요. 한국은 강소국이니까 강소국다운 무슨 전략을 펴야 된다 했는데, 요새 한국을 강소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첫째,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져야 이게 강대국입니다. 몸이 크다고 해가지고 무슨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되죠. 세계에서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7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강대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선배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또는 삼촌 세대, 그 앞에 그 하면 할아버지 세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든 한국의 역사를 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쓴 필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죠. 다 같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그걸 이제 진짜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게 오늘 저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아주 자그마한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모토는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입니다.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여기 뭐 있습니다만은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제가 그 운동단체에 또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전이라는 말은 꼭 한자로 써달라고. 온전전자 할 때 전자. 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앞전자가 돼가지고 앞에 국민이었던 사람이 쓰는 뭐 이렇게 되니까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이라는 그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 아마 시작은 조용하게 출범했지만은 아마 결말은 거대한 결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회고록을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전 국민이 써야 될 회고록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은 대충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지난 8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아요? 1억입니다. 1억. 현재 5천만 살고 있고 돌아가신 분이 5천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1억이라는 이 인구가 휴전선 남쪽에서 80년 동안 살면서 만들어낸 것은 눈으로 우리가 보는 이겁니다. 바로 이 도서관이죠. 이런 도서관을 갖는다는 것은 선진국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도서관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특히 이 도서관은 제가 구경한 도서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도서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도서관이 뭐 여러 가지 역할,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데, 살아있는 이런 도서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문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80년의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명이란 것은 좋은 제도를 말합니다.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중화공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모으면은 국민들의 삶이 아주 편안해지고 고상해지고 하니까 거기서 문명적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문명을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모임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잊혀지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잊혀지기 위해서 이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기 위해서 태어난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회고를 쓰지 않으면 잊혀져 버려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겁니다. 한쪽은 누구냐? 회고록을 쓴 사람. 회고록을 쓴 사람은 AI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그분의 삶이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겁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아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외국 사람들도 검색을 하고 예컨대 그 사람이 농업기술자 또는 임업기술자 같으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검색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산림녹화에 성공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회고록을 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국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산림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남기는 사람과 회고록을 안 쓴 사람, 회고록을 쓰지 않는 사람은 태어났다는 증명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뭐 입담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7, 8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건 말로만 전해지는 겁니다. 말로만. 말은 전해질수록 작아져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을 안 쓴 사람은 잊힌 존재가 돼요. 심지어 그 집안에서도 잊힙니다. 집안에서도. 제가 우리 참 저도 잘못한 게 제가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글을 좀 써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바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뭐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도 잘 기억 못합니다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내가 최소한 남겨야 되는데 아주 후회가 돼요. 기록을 안 남기면은 집안에서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기록을 도와주는 수단이 생긴 건 아닙니까? AI. AI라는 친구.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서 회고록을 직접 쓰실 텐데 AI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쓴 글을 다 국가적으로 모아가지고 결국 관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은 출판만 되면은 그게 이 AI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한국은 회고록 내용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제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내용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최대 최고가 된다. 왜냐? 우선 전 국민이 다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수단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기는 내용은 뭘까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과정이 그게 담기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분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회고록 세상 썼지만은 저런 분의 이야기, 소년공으로 출발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정주영 선생 같은 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든 과정, 그건 너무나 큰 이야기고, 그 말고도 예컨대 간호사로 일하신 분들, 뭐 운전기사로 일하신 분들, 보일러공으로 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의 평생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요새 이미 회고록 쓰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책을 많이 보시거나 선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분의 1 출판사라는 이 회고록 전문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30대 초반의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2분의 1이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전 국민의 2분의 1이 회고록을 쓸 때까지 이 책 출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꿈이 야무집니까? 2분의 1 출판사. 근데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게 앞으로 이 회고록 쓰기 붐이 지금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 지원을 하고 여기 도서관 같은 데서, 구청 같은 데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일대 붐이 일어날 겁니다. 회고록 쓰기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구자 역할을 하고 이 도서관도 오늘 첫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고를 쓴 분들한테 제가 회고를 쓸 때 어떻더냐, 회고를 써놓고 어떻더냐 하는 걸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고록을 쓰고 나면은 뭔가 자기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동안 쌓였던 한도 좀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이 다 밝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격이 바뀌고 또 이 책을 내가지고 선물을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특히 가족들, 손자들한테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나를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고록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정리하는 건데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우선 자서전과 회고록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은 연대기별로 쓰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시간대별로 쓰는 거고 회고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회고록은 요 부분만 내서 쓰겠다. 요거는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대별로
가지 않아도 돼요. 꼭 남겨야 되겠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회고록이죠. 그래서 자서전 하면 조금 부담이 많죠. 그러나 회고록 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만 알기는 너무 아깝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게 회고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실 때 너무 긴장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 요사이 뭐 아마 AI 프로그램 중에는 이 구술을 하면은 AI가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 한 단계 더 거치면은 그 문장이 아주 문학적으로 되고 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아주 쉬운 방법도 있어요. 쉬운 방법. 그러나 출발은 역시 회고록을 쓰는 거니까 본인이 써야죠. 쓰려면은 자료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회고록 쓰실 때 많은 자료를 찾게 될 것이고, 집안에 있는 것도 많이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한 간호사신데, 이분은 자기의 생애를 모은 기록이 이렇게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고, 또 제가 어느 분한테 회고록을 쓰라고 권하니까 이분은 가만 생각하더니 자기 어머니가 지금 100살인데 어머니를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회고록을 먼저 써드리겠다고 하면서 매주 고향에 가서 그 어머니하고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100세 어머니의 인터뷰 동영상. 그것도 일종의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같은 데는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모았던 그런 기록 같은 거, 이런 걸 자연히 집안에서 찾아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진. 회고록을 쓰는 데는 사진이 매우 중요하죠. 그 사진 하나가 몇십 페이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되고, 그래서 이 회고록이 앞으로 꼭 글로 쓰면 되느냐, 사진으로도 된다, 동영상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회고록을 쓰는 데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월간조선에 요새 해방동의 기자의 뭐 짧은 회고록 해가지고 하나 쓰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을 읽어보시면 참고되시겠는데, 제가 쓰는 회고록은 제가 직업적인 글 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고록을 쓰기에 딱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저는 전문가와 생활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전문 분야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의 기록, 그리고 생활인들, 이 세상을 살았던 기록.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읽어보면 주로 어떤 역사입니까? 뭐 전쟁사라든지 외교사라든지 경제사라든지 또는 정책사라든지 이런 게 주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삶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런 책에는, 그런 역사책에는 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역사는 정책, 전쟁으로만 이루어지느냐?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아니겠어요? 그 일상생활이 진짜 역사고, 이런 보통 이제 생활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생활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쓸 때, 여러분 글 쓰기 전에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글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0몇 년 동안 글을 쓰고 왔는데, 글 쓰면 긴장이 돼요. 그러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은 그때까지 글을 써야 될지 해가지고 머리에 항상 이게 무겁게 짓누르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려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971년 2월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로 뽑혀가지고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첫 시간에 선배 기자가 딱 들어오더니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문을 쓸 생각을 하지 말라. 좋은 글을 쓰려고 그런 고민하지 말고 뭘 써야 되느냐.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짧게 쓰라. 문장이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문장을 짧게 쓰려면요, 중복을 빼야 됩니다. 중복.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나 또한 한편 이런 걸 앞에 다른 거 그걸 다 빼도 됩니다. 빼.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써야 됩니다. 쉽게.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짧게 쓰고 쉽게 쓰고 정확하게 쓰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명문이 됩니다. 부사나 형용사가 줄어들고 주로 명사, 동사 중심의 문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짧게 쓴다. 문장을 짧게 쓴다 하는 걸 항상 이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은 좀 쓰는 사람도 느슨해지고 읽는 사람도 복잡해져요. 짧게, 쉽게, 정확하게. 짧게, 쉽게, 정확하게.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이면 그리고 빨리, 많이 쓴다. 빨리 쓰고 많이 쓴다. 빨리, 많이는 그건 뭐 부수적인 건데 요 세 가지만 지키면은 의외로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짧게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문장을 짧게 쓴다. 짧게 쓴다. 공문 이런 걸 대충 제안하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말하듯이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걸 그렇게 옮겨 놓으면 그게 좋은 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쓰는 글이 또 좋은 수, 하여튼 글쓰기에 대한 공포감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어요. 일본에서 나서 6개월 지나서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는 저는 기억이 안 되죠. 전문이니까. 우리 누님들로부터 들었어요. 부산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 누님들 나이가 한 10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나이가 먹어서도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딱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그냥 살 걸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부산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소년, 소녀들이 물건을 파는데 몰려와가지고 내 거 사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험담을 하더래요. 제 거는 뭐 썩었다든지 엉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을 흉보더랍니다. 그게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일본도 전후가 혼란을 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자기 물건 팔 생각하지 남 흉보지는 않는데 하는 그런 생각. 그걸 가만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선진된 나라에서 갑자기 후진된 나라로 온 그런 충격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우리 가족이 대구로 가는데 그 기차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기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시트가 다 뜯어져 나가고 쇠틀만 보이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 일본에 그냥 사는 건데 괜히 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전 이야기는 그래도 교육은 한국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청송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1962년쯤 되네요. 우리 아버지가 사진관으로 우리 아이들 다, 누님, 동생 다 데려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왜 사진 찍었느냐. 그때 이민을 많이 갈 때예요. 이민 붐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남미로 갈 때예요. 이민용 수속 밟기 위해서 사진 하나씩 찍자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느냐. 파라과이가 목적지였어요. 파라과이.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떠냐. 빨리 이민 수속이 끝나서 빨리 파라과이로 가야 되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히도 수속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나라가 돼 있든지. 1962년 무렵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무조건 좋은 나라지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GDP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한 $80 됐어요. 그게 1961년 통계입니다. 세계 통계가 가능한 10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몇 등인지 아세요? 87등이었어요. 꼴찌였어요. 꼴찌꼴이었습니다. 꼴찌꼴.
필리핀, 우리나라, 그 당시 벌써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어요. 저 요새 뭐, 이란, 이라크, 이건 훨씬 더 잘 살았고, 캄보디아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때 6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선진국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유학도 가고, 필리핀 사람들은 또 한국에 와가지고 장충체육관 뭐 이런 것도 지어주고 했습니다. 필리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7대 강국으로 들어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고록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면은 제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회고록을 쓰는 과정에서 제일 기분 좋은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회고록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로 시작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어떻게 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하고 앞장 세우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신 분들 많잖아요. 회사 조직에서 나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직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장입니다.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실 회고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을 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겼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회고록을 하나 딱 줄이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내용은 자랑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랑이 되고 한편으로는 반성도 있습니다. 회고록 하면 흔히 좀 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고록 읽어봤더니 뭐 자기 잘한 것만 썼다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하든 말든 회고록 안 쓴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랑해야죠, 당연히. 회고록이라는 게 자기 고백서는 아니잖아요. 회고록에서 굳이 자기 나쁜 문제를 한 거 뭐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죠. 회고록 중에서 참 솔직한 회고록이 세계에서 몇 개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의 독립 건국 시기에 파운딩 파더스의 한 분으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회고록이 굉장히 솔직한 회고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회고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쓸 회고록이 한 70년, 80년의 생애를 커버한다고 하면은 그 80년 동안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서 하나의 기획문을 쓰는 거죠. 인생이란 기획문을 쓰는 거죠. 설사 을로 살았다 하더라도 뭐 한국 사람들이 을로 안 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다 을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을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회고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규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은 남이 하는 이야기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책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생을 살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자기가 자신의 생애를 먼저 딱 규정하는 게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을 써야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고록을 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모르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이야기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회고록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그걸 회고록을 저는 주체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만, 회고록을 쓰지 않고 자기 삶을 끝낸다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근사한 삶을 살아놓고 마무리도 짓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고 일을 끝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게 마무리되면은 꼭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산 이 보고서를 남겨야 된다.
저도 이 회고록을 지금 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과 자주 이렇게 만났어요. 그건 저는 기자로서 그걸 상당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1979년 1979년이 한국에서 사건이 참 많이 난 해였어요. 1979년이 열리자마자 이란에서 khomeini 혁명이 나가지고 팔레비 왕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가지고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면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1차 석유 파동 때는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정쟁으로서 산유국이 석유를 무기화해가지고 우리한테 고의적인 나라한테만 기름을 판다. 이런 정책을 펴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막 시작한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는 전량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친미국가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친이스라엘 국가로. 우리도 수출 금지국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국가 전망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오원철 씨라는 중화공업 기획했던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단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친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중동에 돈이 모이니까 석유값이 4배로 올랐습니다. 4개월 사이에 배럴당 2달러가 배럴당 10달러로 올랐어요. 4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다 중동으로 몰리잖아요. 중동에 일대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동으로 건설 회사가 나갔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1977년에 가면요. 중동으로 간 우리 노동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 30만 명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일해가지고 번 외화가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중화공업 하다가도 그만두고 해가지고 다 빠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을 그냥 밀어붙입니다. 자신이 생긴 거죠. 외화 가득 수단이 생기니까. 그래서 1970년대에 중화공업 건설로 나아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그때 벌려놓았던 중화공업이 보통 6대 핵심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자동차, 조선, 전자, 제철, 기계공업, 석유화, 비철금속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 등등. 박정희 대통령은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70년대는 시작 때는 한국은 후진국인데 거의 끝나갈 무렵 1979년 되면은 선진국 문턱까지 간 나라가 됐어요. 그때가 바로 유신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시대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가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였습니다.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늦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앞서가야 된다. 이게 막차다.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야 된다. 이 기회 놓치면 한국은 안 된다. 그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70년대 유신시대 약간 독재를 경험했지만 그 기간 중에 발전시킨 중화공업이 없었으면 오늘 한국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으면 한국 수준은 말레이시아 정도입니다. 그것도 잘했어요. 잘했으면. 거기서 좀 실패했으면 어느 나라 수준 될까요? 뭐 캄보디아나 뭐 지금 필리핀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 그것을 뒷받침한 헌신적인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능공의 역할 등등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회고록을 쓰면은 그 70년대 이야기를 쓰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시대상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아마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자리 잡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쓰다 보면은 또 그 옆에 주변까지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글 쓰실 때 항상 1970년대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거였느냐 하는 이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다시 1979년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서 석유값이 이란 호메이니 혁명으로 해가지고 배럴당 30달러에서 거의 한 70달러 2배로 뜁니다. 이때는 박정희 정권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중화공업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가가 한 40%, 그리고 그때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시에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그 당시에 야당 총재로 뽑힌 김영삼 씨가 아주 강경한 대여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과민 반응을 보여요. 김영삼 씨를 제명하고 또 거기에 차지철, 김재규 이런 사람들이 암소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부산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있는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를 해가지고 부마 사태를 취재를 했어요. 그날 밤에 부산의 중심지인 광복동 남포동에서 야간 시위가 벌어지는데 시위대가 경찰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려고 해가지고 화염이 막 치솟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박정희 정권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뭔가는 그런 감이 왔습니다. 그 시위는 마산으로 옮기고 또 비상계엄령을 펴고 그때 김재규 정보부장인데 부산에 와보고 야, 이 민심이 떠났다라고 김재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흘 뒤에 11.6 사건이 납니다.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납니까? 또 권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12.12 사건, 전두환 그룹이 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일종의 군사변란이 일어납니다. 12.12. 군대가 딱 이제 전두환 그룹에서 장악됐습니다. 그 다음 해 1980년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권력을 잡습니다. 거기에 저항해서 광주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부마 사태에서 광주 사태까지 그 한 7개월 동안 저는 숨가쁘게 취재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저의 운명도 달라졌어요. 저는 광주 사태 취재하러 갔다가 와서 회사에서 해직이 됐습니다. 저는 반정부지 기자로 찍혀가지고 해직이 되고 한 1년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언론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운명이 이렇게 얽혀가는구나. 저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회고를 쓰시면은 바로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한국의 이 격동하는 역사의 구비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따라갔느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고를 쓰실 때 참고로 해야 될 책이 아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는 또 제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우리 회고를 쓰신다는 게 이게 역사 기록이고 그런데 한국 역사는 지금까지 보면은 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회고를 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실패한 역사 같으면 회고록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건 안 써야지. 잊어버려야지. 우리의 이 역사는 역전성의 역사입니다. 역전성의 역사니까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역전 드라마입니다. 한국 역사를 흐르는 큰 맥락이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게 바로 중화공업 건설이잖아요. 중화공업 건설을 해놓고 바로 석유 위기가 왔으니까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복만 한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이룬 거예요. 한국 역사는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80년대를 무슨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시기가 유신 시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욕 먹지만 그때 나라가 발전한 것은 최고도로 발전했고 70년대 여러분 회고하시면은 뭐가 기억됩니까? 70년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시는 겁니까? 70년대를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새마을운동이죠? 그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뭘까요? 요새 원자력 발전소도 그때죠. 그 다음에 중화공업 건설 나가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요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1977년 7월 1일. 그게 의료보험입니다. 그때는 직장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지역 이렇게 전국적으로 넓혀가는데 10년 뒤에 가면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늦게 출발했지만은 가장 빨리 전 국민으로 확장되었고 지금도 최고 아닙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뭐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걸 너무 난폭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의료 대란으로 가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보험.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1970년대에 일어난 일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70년대에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댐. 소양강댐, 뭐 충주댐, 안동댐 등등.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댐이 없었으면요. 수도권에 이렇게 못 삽니다. 2,500만이 수도권에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때 댐을 만들었으므로 물 부족 국가, 우리는 강수량이 1년에 한 1,500ml밖에 안 돼요. 모자라요. 그런데 여기 물 부족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70년대에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도 불만을 공권력으로 누를 수 있을 때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는 댐을 하나도 못 만듭니다. 영월 동강댐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반대가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댐 10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살 수도 없고 수도권에 지금 특히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각종 산업 이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에 보고서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기장에 거기에 쭉 적혀 있는데 4대강 유역 사업을 한다. 댐을 10개를 만든다. 10개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마지막에 총 공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4천억 원. 총 공사비가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믿으시지 않으시죠? 4천억 원. 요새 비행기 한 대밖에 안 돼요. 4천억 원. 그때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었으니까. 요새는 4천억 원이 아니라 400조, 4천조를 때려 넣어도 댐 10개 못 만들죠. 바로 그 시기에 한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역사를 쓰면 정책사 이런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4대강 유역사업으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왔느냐를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70년대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집에 물 틀면 상수도가 계속 나온 집이 몇 집이 있었습니까? 다 제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공동수도 앞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 동이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물 아껴 쓰고 그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그런데 70년대 끝나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로 됐다. 그래서 이걸 쭉 회고를 쓰시면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같이 발전하면서 나는 그 역사 발전 속에서 어떻게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느냐.
뭐 여러분들 월급 같은 거 이렇게 그때 요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봉투가 있다면은 그 월급 봉투로서 좀 정리를 해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대 저는 이제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공업 건설,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시장 진출, 의료보험, 그리고 4대강 유역사업. 70년대 가면 비로소 이 세계가 한국을 알아줍니다.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겁도 없이 세계 도처를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캔두 스피리트. 뭐든지 하는 사람이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1980년대 넘어가면 이제 전두환 시대인데 1980년대의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를 쭉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1980년대에 뭐가 있죠? 올림픽,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 1981년에 유치에 성공하고 88년에 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88년에 서울 올림픽 한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화장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서울 올림픽 하는 마당에 보신탕 계속 먹어도 되느냐. 해가지고 서울 올림픽과 연관시켜서 사회가 발전합니다. 또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 중에서 공이 많은 사람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그다음에 박종규 씨라는 옛날 경호실장 했던 분, 이런 분들, 노태우 조직위원장 했던 분, 마지막에 조직위원장으로서 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켰던 박세직 같은 분, 뭐 등등, 이어령 선생. 서울 올림픽의 주제는 벽을 넘어서거든요. 벽을 넘어. 서울 올림픽 주제가 아세요? 손에 손잡고 핸인 핸드. 예.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BTS 전에 제일 많이 팔렸던 노래가 코레아나가 부른 핸인 핸드. 그분 작곡은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 올림픽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멤버했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 아시죠? 미국 가수 중에 목소리 최고지. 역대 가수 중에 목소리가 최고.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One Moment in Time. 이것도 서울 올림픽 주제가예요. 왜냐? 이거는 MBC 미국 방송이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One Moment in Time. 아주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불후의 주제곡을 만들어낸 게 서울 올림픽이에요. 서울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개막식, 최고의 개막식으로 꼽힙니다. 주제가 랭킹, 역대 올림픽은 다 주제가가 있어요. 주제가 중에서 최고를 꼽으면 그 AI에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1등은 One Moment in Time, 3등이 해니랜드가 돼요. 그만큼 서울 올림픽을 주최한 사람들의 안목이 세계적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올림픽, 민주화 운동. 또 이 시기에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등등. 이게 1980년대를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무슨 안목의 시대였고 전두환 독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만 봐서 그렇지 우리의 삶, 아까 생활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은 1980년대는 70년대에 못지않게 위대한 전진을 한 시대고 그게 상징적인 몇 개 사건 중에 서울올림픽도 있고 또 아웅산 테러도 있고 칼 007 격추 사건도 있고 뭐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 10.1%포인트. 10.1%포인트 성장해가지고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통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막 사람 죽이고 뭐 총 쏘고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은 민주화 운동 하다가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민주화 운동도 하고 경제 성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성공하고 경제 성장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또는 신비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고를 쓰면은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아마 역전 드라마로 나올 겁니다. 역전 드라마.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원상 복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가버렸다. 이게 이제 한국 역사의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고록은 자신의 기록을 충실하게 쓰면 쓸수록 이 역사, 흘러간 역사와 서로 맞물리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인격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긍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볼 점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살았던 삶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회고를 딱 마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가족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자부심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의 미래를 보는 눈도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대충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면에서는. 아까 구청장께서 그 몽골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남긴 사람과 안 남긴 사람의 차이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거의 다 기록에서 나오죠. 이순신에 대한 기록은 어딥니까? 무슨 왕조실록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순신이 쓴 회고록 아닙니까? 난중일기. 난중일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고록입니다. 그건 자서전은 아니에요. 난중일기. 이순신 이야기는 다 난중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순신과 반대 방향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원균 있죠. 원균은 회고록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순신을 이렇게 키우면서 원균을 비교를 자꾸 하니까 원균을 악인으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균은 회고록을 안 써가지고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원시 계시든지 모르지만 원시 가문이 참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 원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장됐거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공신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 때의 공훈을 쭉 따집니다. 1등 공신 3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권율, 원균입니다. 원균이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균은 난중일기를 기초로 하니까 이순신을 뭐 모함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원균이 회고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고를 안 쓰면 원균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난중일기 보시면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순신이라는 분은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원균을 싫어해요. 원균과 뭔가 맞지를 않아요. 근데 난중일기에 드러난 원균은 보면 상당히 덜덜한 사람이고 호방한 사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순신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원균처럼 그런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원균 욕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낍니다. 이승만도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승만도. 박정희는 또 책을 쓰고 또 박정희의 연설문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려도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결국 그 사람은 자기들을 다 지켜줍니다. 이 회고록이라는 게 꼭 개인의 회고록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의 회고록도 있지 않겠어요? 한 왕조의 회고록이 있죠.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집단적인 회고록인데 그 조선왕조 어떻게 그다음 삼국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라백제 고구려의 기록.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삼국사기를 읽은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여기 손들으려고는 안 하겠는데 삼국사기 안 읽으면요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기독교 신도가 성경 안 읽는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역사 2000년은
우리 역사, 근로세진 역사 2000년 중에서 1000년은 삼국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한국인으로서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었느냐.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 김춘축, 마지막에 마무리한 문무왕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경주에 가면은 경주의 유적지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한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바탕에서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서고 그 국민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때 그걸 발전시킨 박정희. 이런 분들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내가 이런 풍요한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고를 쓰실 때도 삼국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삼국사기. 김해 김씨 많으시죠? 김해 김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다고요? 적어도 한 10%, 20%는 돼야 되는데 김해 김씨가 제일 떠받드는 사람이 김유신 아닙니까? 김유신.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원hun인데 이 사람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도 40년 동안 네 왕을 모시고 진덕의 왕, 선덕의 왕, 세종무열왕, 문무왕을 모시고 삼국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 보면은 열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김유신 나옵니다. 김유신 79세까지 살았네요. 또 제일 길어요. 그분에 대한 기록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판사에서 김유신 거의 시대는 책을 냈는데 김해 김씨들이 그 책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김해 김씨 그렇게 많은데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민족사에서 왕이 안 된 사람으로서 가장 높게 올라간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죽어서 흥무대왕이라고 그랬거든요. 흥무대왕. 추존을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면이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않고 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걸 또 자랑하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쓰시면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무슨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고 사람이 큰 변화를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회고록을 쓰고 돌아가셔야 돼요. 인간으로 들어.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큰 일을 승사시켜 놓고 그 보고서 쓰지 않고 손 들면은 나중에 이거 누가 한 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남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도서관은 참 좋은 뜻입니다. 도서관이 이런 일을 하니까 저는 학교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학교보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복 받을 겁니다. 이 자리가. 농담이 아니고요. 그러고 글을 쓰시면서 요걸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한자를 써야 됩니다.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써야 돼요. 사람 인명, 고유명사,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자로 쓰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특히 이 글 쓰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자 말살 때문에 한글로만 지금 문장을 쓰고 말을 하니까 그 질이 떨어지고 부정확해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나고 말이 상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서 교양이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자를 복원시켜야 됩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의 문자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음 문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면 표현력이 영어 이상으로 풍부해집니다. 표현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사람 사고력이 그만큼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고를 쓰실 때 한자를 꼭 같이 쓰시면은 이 사라져가는 한자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내용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뭐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해진 점 없으실까요? 네. 이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저는 항상 자서전이 쓰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대인데 그래서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응용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말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도 되는지 그걸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치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쓰는 게 옳은 것인지 저로서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회원을 쓸 때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글을 써가지고 비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건 그 기록이 가치가 있다면은 비난받는 것은 감수하고 써야 될 것이고, 다만 이게 법적 문제가 될 때 뭐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이거는 꼭 후세에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 경계로 삼아야 한다면은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이제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거는 절대 뺄 수가 없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기록을 낭비해야 되겠다면 써야 되고, 그게 아마 회고록의 존재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고록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쓴다면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보게 되면 이쪽 곤란해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던가 쟤는 평생 놀고 살았나? 이렇게.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도 그때 데모가 나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1년 동안 문을 닫아갖고 해양대? 네? 해양대? 한양대학교. 네네. 예.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갔어요. 그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정치도 몰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 거밖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 개인사,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고 뭐 아버지가 일본에서 뭐 살았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쓰고 싶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서 그냥 제가 갖고 있으면 되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소수 사람한테만 공개해도 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고록의 존재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회고록은 10년, 20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걸 쓰는 글이 진짜 회고록의 가치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은 본인이 지셔야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실 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결이 났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한익수입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진짜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이것만으로도 오늘 아주 귀한 영광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는 자서전을 쓰려고 지금 한 70-80% 자서전을 써놨는데 이 자서전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회고록을 쓸 건지 그건 이제 오늘 개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다 보면 이제 가족 사진이나 사진을 많이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이제 이걸 회고록을 좀 바꿀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회고록과 자서전 사이에 사진을 어느 정도로 분배하는 것이 또 독자들한테 좋은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자서전을 써가지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친지들한테 그냥 나눠 가지고 가족들 이런 게 있고 이제 출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대표님 말씀으로 봐서 이제 출판을 해야 애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할 때하고 출판 안 할 때하고 차이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책을 내는 분들은 그게 값을 매겨가지고 서점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드리는 사람은 공짜로 드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점에 나와야 돼요.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와야지 뭐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나오면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아무나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기록으로 되고 AI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하니까 꼭 서점에 내시되 책을 내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요새 책 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회고록과 자서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회고록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자서전은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연대기록으로 쓰는 건데,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사진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요새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 보면은 과거에는 사진을 요만큼 썼는데 요새 보면 사진 반, 글 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주는 그 정보가 참 많습니다. 뭐 가족 기념, 어떤 공장 준공식 사진, 그게 설명 붙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사진을 과감하게 쓰셔야 됩니다. 사진. 뭐 사진 반이 돼도 돼요. 하나 그 자서전을 쓰는데 제가 지금 금년에 78세인데 이제 지금 자서전을 지금 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살아보고 맞아 살고 낼 건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야 됩니다. 빨리. 건강이 남아있을 때 빨리 내고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뭐, 2판, 3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글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써야 됩니다. 글은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평생을 마감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내가 다음 주 10일까지는 무슨 글을 써야 되는데 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은 글이 제대로 안 돼요. 딱 시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몰입할 때 좋은 글도 되고 하니까 빨리 쓰시고, 예. 집중하세요. 글이라는 것도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뒤쪽에 지금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오늘 선생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또 선생님께서 쓰신 혹시 회고록이 있으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월간조선에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8편까지 썼어요. 매달 나오는 건가요? 예, 네. 매달. 예. 책 제목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럼 자서전도 쓰고 계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이게 자서전 겸 회고록. 아직 발간은 안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매월 나오는 걸로. 예, 매달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회고록 코너로 가셔가지고 최근에 쓴 회고록을 한번 네, 그 참고하고 싶어서 참고를 하고. 특히 네, 보통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 좋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저는 네.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도 지금 네네. 30분이 남았네요. 이거 시간 채워야 되겠는데. 5분 정도 더 가능합니다. 혹시 얼마든지 예, 물어보세요. 질문 더 있으시면 예, 한 번만 더 이쪽에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김혜김 씨, 김성장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책을 못 샀네요. 오늘 강의 참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서전과 뭐 회고록의 차이점도 들을 수 있었고, 저도 예전부터 이제 뭐 자서전이나 회고록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뭐 하다 보니까 조각조각 글은 메모는 해놨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쓸 때는 뭐 짧게 써라, 쉽게 써라, 정확하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짧게 쓰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문구가 나오기 전에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연 설명이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게 나만
이렇게 남들도 알 수 있는 글을 써야지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다른 사람이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게 문장이 자꾸만 길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짧게 쓰라는 것은요. 그 10장 써야 될 걸 한 장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문장을 짧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문장을 짧게 쓰려고 제가 그러면 하는 게 문장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부연 설명을 할 때도 그 하나하나를 짧게 쓰면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앞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내가 쓰고 싶은 걸 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통 글을 쓰다가 보면요. 부연 설명보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중심으로 쓰면은요. 자연히 부연 설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데 충실하게 쓰면은 다른 건 그냥 따라서 저절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론부터 쓰라 이야기입니다. 본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된 뭐 배경 설명도 필요하긴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내 이야기입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언제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시대상을 뭐 설명하는 것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본류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맥락을 꼭 잡고 가야 돼요. 이 글이라는 것은 길게 쓸수록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쓰다가 어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어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래 갔다가 막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 글을 쓰다가 보면은 뒤로도 있어요. 뒤로도 있고 있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본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큰 책을 읽고 있으면 자연히 어떤 강물이 흐르듯이 그 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성 또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이런 게 좋은 글이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마지막 그 국제시장이 일종의 영화로 만든 회고록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 누구죠? 그 사람 황정민.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무슨 흘러간 옛 노래 부르니까 왜 그 노래 부르냐고 손자가 뭐 칭찬을 주잖아요. 그래도 옆방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서 무슨 멘트를 하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회고록 장면 같아요. 회고록을 썼을 때. 그래서 제가 회고록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 있습니까? 그 노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회고록을 왜 써야 되느냐. 노래 들으시기 전에 대표님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11시 35분에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11시 35분에 마감하겠습니다. 딱 맞네요. 딱 맞아. 네, 이 노래도 네. 한 4분 될 거예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하여튼 들어보세요. 이 회고록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타로 나가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인생은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었어. 인생은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어.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아, 노래 진짜 좋다, 이거.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가사 좋아. 와, 나 이거 불러야겠다, 한번. 떨지 마라, 네. 떨지 마. 떨지 마.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제발, 잘. 자.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회오록 쓰고 나면은 결국 인생아 고마웠다 하는 마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이 집을만은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질문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늘색 옷 입으신 선생님. 네. 네, 오늘 그 회고록과 자서전에 대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회고록은 자신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상황별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어떤 사건별로 쓰다 보면 자신 외에 주변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주변인의 이야기를 어느 선까지, 어느 비중까지 언급해 주는 게 좋은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게 좋죠. 나는 중심이지만은 나를 도와준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나를 해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어떤 의지를 심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한데, 그게는 어떤 제한이 없는데, 다만, 그 남이 언급될 때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도 한번,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남을 비난할 목적으로 글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부정을 고발하는 목적,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처지에서 뭐 슬기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 글을 쓰면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내한테 항의할 거다. 그러나 이건 꼭 써야 되겠다. 왜냐?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공익.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꼭 남겨야 되겠다. 분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록을 위해서. 뭐 그럼 써야죠. 뭐
사실대로 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 사실의 결과로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에 충실한 것이 우선 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공정하게 쓰면은 그 사실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납득하는 수가 있어요. 아, 그 사실이니까. 내가 한 걸 저 사람이 썼는데 읽어보니까 내가 한 게 맞는데 그러면 또 납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사실을 조작해서 남을 해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쓰실 때 연도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연도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 요새 뭐 검증하는 거는 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조갑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